아기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한 임신부가 그 광고에 응답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곧 태어날 아기의 목숨을 건 사투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출산은 모든 여성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은 종종 심각한 호르몬 및 감정 변화를 동반한다. 대부분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비극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사람을 내몰기도 한다. 다이넬 레이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도시 롱몬트에서 자랐다. 그녀는 공부를 잘했고 어릴 때부터 의료계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다. 그녀가 간호대학에 입학했을 때 가족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2015년 다이넬은 34살이었고 상당한 전문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구하지 못했다. 2014년 그녀는 유산을 했다. 다이넬에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이겨내지 못할까봐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들은 그녀가 점점 내향적으로 변하고 대화 도중에 말을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한 곳을 응시하며 몇 시간이고 앉아 있기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족과 파트너인 데이비드 리들리에게 다시 임신했다고 알렸다. 데이비드 역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꿨기에 기뻐했다. 그는 그녀를 온 힘을 다해 지지했고 특히 첫 아이를 잃은 후라 모든 감정이 그녀에게 2배로 힘들 것이라 걱정했다. 겉으로 다이넬은 침착해 보였다. 미래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3월 17일 모든 것이 변했다. 오후 4시경 데이비드가 퇴근했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평범한 소리가 났다. 그를 맞이한 것은 헝클어진 모습의 다이넬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긁혀 있었으며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고 그는 그녀를 따라갔다. 욕실에서 그녀는 아기를 가리켰다. 여자아이였다. 피투성이에 움직임이 없었다. 다이넬은 아이의 이름을 오로라라고 부르며 유산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런 순간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데이비드가 수건으로 아기를 감쌌다. 외곽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이넬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의사들이 도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의사 한 명이 장갑을 벗으며 처치실에서 나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망 선고는 신속하게 내려졌다. 의료진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부에게 다가왔을 때 데이비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즉시 다이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사건의 정황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었다. 같은 날 응급구조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 여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숨소리는 거칠고 간헐적이었다. 그녀는 목이 베었다고 말하며 주소만 겨우 말하고는 침묵했다. 교환원이 여러 번 질문을 반복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피투성이지만 의식은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커다란 피 웅덩이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미셸 윌킨스라고 밝혔고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기력을 잃고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부상의 심각성에 경악했다. 목은 깊이 베어 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배에는 내장이 드러날 정도의 거대한 절개창이 있었다. 그녀를 처음 진찰한 외과 의사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27살 롱몬트 주민,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그녀는 경력을 쌓으며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남자들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름은 오로라로 짓고 싶었다. 미셸에게 임신은 진정한 꿈이었다. 그녀는 배에 대고 말을 걸었고 아기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틀어주었다. 출산 예정일은 4월 말이었다. 대는 모든 면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는 딸의 탄생을 철저히 준비했다. 옷을 모으고 아기방을 꾸미고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셸은 젊은 부모들이 상점보다 저렴하게 아기 옷을 파는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았다.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광고를 훑어보았고 대는 어깨너머로 보며 구매할 물건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그러다 그녀는 크레이그리스트에서 한 광고를 발견했다. 한 여성이 자기 아들 물건을 완전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이었다. 미셸은 매우 흥미를 느끼고 즉시 전화했다.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미셸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다른 의사는 다이넬과 대화하고 있었다. 대화는 복도에서 이뤄졌다. 다이넬은 팔짱을 낀 채 서서 짧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임신에 대한 의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다이넬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다고 주장하며 병원 이름과 진료 날짜를 댔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지만 확인 결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시에 형사들은 미셸이 신고한 집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집은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도시 반대편에 살았고 그곳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 집은 나무에 둘러싸인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다. 최근 몇 년간 그곳에는 다이넬 레인과 데이비드 리들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의사는 다이넬이 사망한 오로라의 친모일 수 없다는 심각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당직 형사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형사들은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복도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데이비드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냉정하고 완전히 침착하다는 불안한 점이 즉시 눈에 띄었다. 울지도 떨지도 않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다이넬은 유산 이야기를 반복했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온했다.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으라는 제안에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때 형사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배에서 아기를 빼앗긴 미셸 윌킨스를 아느냐고. 침묵, 너무 긴 침묵이었다. 질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대답은 혼란스럽고 회피적이었다.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빨리 말하며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형사 중 한 명이 정면으로 물었다. 미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다이넬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는 진술을 바꿨다. 그녀는 미셸이 광고를 보고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다이넬은 자신을 방어하다가 공격자를 베었다고 했다. 의료인으로서 그녀는 아기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급히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늦었다고 했다. 그녀는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있게, 너무나 자신있게 말했다. 다이넬은 정황이 밝혀질 때까지 풀려났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사가 필요했다.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다. 데이비드는 당황한 채 그녀 옆에서 걸었다. 하루가 지났다.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였다. 미셸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눈을 떴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다 점차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경찰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녀를 가장 깊이 충격에 빠뜨린 것은 오로라의 죽음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끝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간호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미셸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진술은 다이넬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다. 미셸은 광고를 보고 딸에게 줄 물건을 가지러 전화를 걸었다.
다이넬 레인과 연락이 닿았을 때 그녀의 친절함에 기분 좋게 놀랐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워 신뢰감을 주었다. 다이넬은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언제든 와요, 환영해요 라고 말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고 호감을 주었다. 환하게 웃었다. 미셸은 즉시 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포옹까지 했다. 그들은 아기용품이 보관된 지하실로 내려갔다. 상자들이 구석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그들은 육아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옷과 장난감을 살펴보았다. 미셸은 작은 양말과 우주복을 구경했다. 다이넬은 친절한 사랑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한 임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배를 만지고 쓰다듬었다. 아들이 이미 커서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료로 주기로 했다고 했다. 미셸은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미셸이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하며 몇 번이나 휴대폰을 쳐다봤다. 다이넬은 대화로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다른 것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새 물건들을 꺼내 기쁘게 건넸다. 미셸은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미셸은 할 일이 많아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기꺼이 그녀를 배웅하기로 했다. 그녀는 일어나 청바지를 털었고 둘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미셸이 물건이 든 가방을 들고 앞서 걸었다.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느꼈다. 날카롭고 귀가 먹먹해지는 충격이었다. 곁눈질로 램프 조각들이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쨍그랑하는 소리. 그녀는 발을 딛고 서서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았지만 무언가가 목을 강하게 졸랐다. 숨을 쉬려 했지만 쉴 수 없었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곧 쓰러졌다. 무릎이 계단에 부딪혔다. 고통. 순간적으로 목을 조르던 힘이 약해졌다. 미셸은 정신을 차리고 다이넬의 진짜 의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싸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왜? 그녀는 공격자를 진정시키려 잠깐 멈춰,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이넬은 침묵한 채 거친 숨만 내쉬었다. 미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과 아기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미셸은 2배의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소리치며 탈출하기 위해 지하실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잡을 것을 찾았다. 다이넬은 지쳤다. 순간적으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미셸은 그 틈을 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멈춰요. 경찰 부를게요. 같이 해요. 그녀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새로운 분노로 달려들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를 다시 아래로 끌고 내려가 미셸은 발버둥 쳤지만 다리에 잡혀 끌려갔다. 욕실로 밀어넣었다. 미셸은 세면대에 등을 부딪혔다. 입안에서 쇠맛이 났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빠져나왔다. 다이넬이 등 뒤에서 덮쳐 침실로 끌고 갔다. 미셸은 침대를 보았다. 다이넬이 협탁에서 무언가를 짚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려 말을 듣지 않았다. 다이넬은 미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다. 1번, 2번, 3번.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다이넬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그 위로 올라탔다. 무게가 짓눌렀다. 그녀는 베개를 잡고 질식시키려 했다. 미셸은 몸부림치며 고개를 흔들었다. 다행히 베개를 쳐내는 데 성공했다. 손으로 베개 끝을 더듬어 잡아당기자 베개가 옆으로 날아갔다. 다이넬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거칠고 빠른 숨소리만 들렸다.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맨손으로 목을 졸랐다. 손가락이 목을 파고들었다. 미셸은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다. 숨이 막히는 와중에 물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멈춰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1시간 넘게 평화롭고 친근하게 대화하지 않았는가. 웃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셸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저 여자가 미쳤구나. 보아하니 공격자는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을 포기한 듯했다. 미셸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했다. 다이넬이 벌떡 일어나 시야에서 사라졌다. 칼이 나타났다. 칼날이 번쩍였다. 미셸은 얼어붙었다. 그때 이미 그녀는 구타와 램프 파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이넬은 목을 여러 번 찔렀다. 차가운 칼날, 타는 듯한 견딜 수 없는 고통, 목을 베었다. 미셸은 목에서 따뜻한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다이넬은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눌렀다. 미셸은 의식을 잃었다. 어둠이 덮쳐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끔찍한 고통에 겨우 버티고 있었다. 배가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피가 보였다. 많은 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귀를 기울이자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 소리도, 아무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힘을 모아 구조대에 전화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지며 붉은 자국을 남겼다. 교환원은 수건을 가져다 상처를 누르라고 지시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미셸은 수건을 더듬어 찾아 배에 갖다 댔다.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에 와서야 미셸은 아기를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댄이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형사들은 범죄 현장을 조사했다. 감식반과 함께 도착했다. 여러 방이 피로 흥건했다. 벽, 바닥, 가구에 핏자국이 있었다. 특히 침실과 욕실이 심했다. 침구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쓰러진 의자, 깨진 램프, 문틀에 긁힌 자국 등 싸움의 흔적이 명백했다. 하지만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고 태아가 배에서 꺼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20년 경력의 한 감식반원은 숨을 고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경력 내내 이와 같은 사건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 여성은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 마치 미셸의 내장을 꺼내려 한 것 같았다. 누군가 해부학 지식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칼을 사용했다. 그녀 자신은 마치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고 상태를 묘사했다. 사실상 그랬다. 의사들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증언 덕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소셜미디어 페이지, 저장 매체, 가해자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수사관들은 영장을 신청하여 계정에 접근했다. 형사들은 다이넬 레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 그녀의 깊고 다층적인 거짓말 속으로 파고들어야 했다. 비극이 일어나기 1년여 전부터 그녀는 임신한 척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썼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유산 후 의학적 필요에 따라 나팔관 결찰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영원히 엄마가 될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 사실이 그녀를 속에서부터 갉아먹었다. 다이넬은 아기를 잃은 것을 몹시 힘들어했다. 친구들은 그 상실 이후 그녀가 변했다고 말했다. 더 조용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호르몬 급증과 우울증이 겹치면서 그녀는 남의 아기를 훔치겠다는 무서운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 생각은 즉시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환상으로, 그 후에는 계획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임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동시에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의 프로필을 훑어보고 광고를 주시했다. 아기의 나이에 문제가 생겨 처음에는 임신 초기의 여성을 찾아 친구가 된 후 출산 시점에 공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한 김새를 느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아기 옷 사진, 커지는 배 사진, 사실은 옷 속에 쿠션을 넣은 것이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찾은 가짜 초음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써 주변 모든 사람에게, 곧 부부에게 새 식구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었다. 데이비드 리들리는 그녀를 믿었고 자신을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행복했다. 다이넬은 아들이면 제임스, 딸이면 오로라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끔찍한 우연은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을 여러 번 놀라게 했다. 하나의 이름, 두 명의 소녀, 한 명은 죽었다. 데이비드는 다이넬과 계속 함께 살았지만 그조차도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녀는 신중하고 치밀했다. 다이넬은 그가 실수로 미래의 아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득하며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녀는 만지지 마,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어 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믿고 조심했다. 그는 결코 그녀의 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잠자는 동안에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이넬은 점진적인 배의 성장, 임신의 특징적인 증상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능숙하게 모방했다. 입덧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한밤중에 데이비드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임산부들처럼 그녀의 계정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녀는 페이지의 병원 방문과 자신의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댓글에서 친구들은 축하를 보내고 하트를 눌렀다. 직장에서는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휴가를 냈다. 돌아올 때는 자신이 직접 인쇄한 서류를 들고 왔다. 2015년 초 게시물의 수가 증가했다. 다이넬은 아기 옷을 계속 사진 찍어 올리며 아기의 탄생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야기했다. 팔로워들은 그녀와 함께 기뻐했다.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출산 예정일을 바꿔야 했다. 처음에는 2월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3월, 4월. 임신이 너무 길어졌고 이는 무한정 계속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적합하고 취약하며 잘 속는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임신이 길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물었다. 도대체 언제야?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다이넬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고 의사들이 헷갈려 한다고 모두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다. 질문은 늘어났고 시간은 줄어들었다. 사망한 오로라의 시신에는 구타나 칼에 의한 상처가 없었다. 시신은 돋보기로 정밀하게 검사되었다. 아기는 단지 7개월 된 태아였기 때문에 즉석 제왕절개를 견뎌내지 못했다. 폐가 펴지지 않았다. 너무 일렀다. 아기와 미셸의 DNA 샘플을 비교했다. 실험실로 보내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일치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다. 엄마와 딸, 다이넬과는 조금의 일치도 없었다. 0%. 처음에는 주 용의자의 파트너도 공격에 가담했다고 여겨졌다. 형사들은 이 버전을 논의했다. 남자가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녀의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함께 살고 같은 침대에서 잤으니까. 데이비드가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을 때 그는 극도로 불안해했다. 손이 떨렸다. 그는 무관하며 일어난 일에 자신도 충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년간의 동거 생활 동안 그는 연인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거나 칼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믿었다. 다이넬의 예상 출산일은 계속 미뤄졌고 그녀는 그와 함께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 이는 그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같이 가자,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싶어 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변명을 찾아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14개월 동안 임신한 척하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미셸을 공격한 것은 그녀의 병적인 거짓말에 회의적이 된 남자친구의 최후 통첩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전날 그들은 다투었다. 데이비드는 이번 주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떠나겠어 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 범죄를 결심했을 것이다. 절박한 조치, 마지막 기회였다. 데이비드는 3월 17일이 평범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 그는 아내가 불필요한 아기 용품을 가지러 오는 여자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이넬이 아침 식사 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평소처럼 오후 4시경 퇴근하여 차를 주차했다. 그는 헝클어진 다이넬을 발견했고
그녀는 말없이 욕실에 있는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보여주었다. 아기는 수건에 쌓여 세면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유산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오로라의 몸은 피로 덮여 있었다. 남자친구는 그 피가 사실 그들의 집에서 칼에 찔린 미셸의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미셸은 지하실에서 피를 흘리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분명히 다이넬은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나중에 시신을 처리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숲에 묻거나 태워버릴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그녀는 피해자의 강인함을 과소평가했다. 미셸은 살아남았다. 몸은 싸우고 있었고 심장은 뛰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즉시 아기를 깨지기 쉬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들었고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집에는 장시간의 잔인한 싸움의 흔적과 엄청난 양의 피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미셸의 것이었다. 바닥, 벽, 가구에 묻어 있었다. 다이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그녀 자신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없었다. 단지 긁힌 자국과 멍뿐이었다. 피상적인 상처였다. 당연히 이것은 임신한 여성의 공격처럼 보이지 않았다. 형사들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 형사들은 이것이 충동적인 공격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어떠한 즉흥성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이넬이 수개월 동안 만들어내고 유지해온 치밀한 거짓말의 절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린 무료 아기용품 나눔 광고는 의도적으로 게시된 것이었다. 함정이었다. 다이넬은 출산을 앞둔 적합한 여성을 찾고 싶었다. 임신했고 잘 속으며 외로운 여성을. 조사 결과 그녀는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미리 미행하지도 않았다. 미셸은 우연한 피해자였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서 아기를 빼앗든 상관없었다. 누구라도 괜찮았다. 만약 피해자가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다면 다이넬의 계획은 성공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녀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기 오로라는 엄마의 임신 기간이 7개월이 아니었다면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8개월이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사건의 두 당사자가 딸에게 같은 이름을 지어주려 했다는 것은 비극적인 우연에 불과했다. 잔인한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미셸 윌킨스는 받은 상처를 극복했다. 느리고 고통스럽게 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재활을 위해 병원에 머물렀다. 다시 걷고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약혼자가 그녀를 지지했다. 대는 침대 곁에 떠나지 않고 옆 의자에서 잠을 잤다. 아이를 잃은 여성은 1년 동안 신체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상대로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를 했다. 심리학자가 일주일에 2번 그녀와 상담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적고 질문에 대비했다. 다이넬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있었다. 독방이었다. 변호사가 고용한 독립적인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차례 그녀와 면담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첫 번째 의사들은 그녀가 온전한 정신 상태이며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했다. 독립 전문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이넬이 아이를 잃은 것과 관련된 심각한 형태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고 확신했다. 진단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였다. 자백 후 다이넬은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 변호사를 요구하며 침묵했다. 하지만 이미 그 단계에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포함하여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가 충분했다. DNA, 지문, 통화 기록. 그러나 모든 정보를 일관된 기소 버전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검사들은 늦게까지 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셸 윌킨스의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잔인한 공력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적으로 여겼다. 생존 확률은 희박했다. 신체적 상처는 치료되고 있었고 봉합 부위는 아물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긴 재활의 길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피고인의 눈을 마주보고 법정에서 증언할 힘을 찾지 못할까봐 우려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미셸은 매우 용감하고 강인했다. 누구의 예상보다도 더 강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는 일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몰두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지원그룹, 치료, 대화, 이것이 머리를 채우고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혼자서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렸다. 오로라가 자라서 첫걸음을 떼고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 졸업식, 결혼식, 손주들. 이제 그녀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 미셸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다이넬 자신을 포함하여 비슷한 사건이나 자녀를 잃은 다른 여성들을 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았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미셸은 여러 차례 모림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공격자가 칼을 꺼냈을 때조차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범죄자의 환심을 사려고까지 했다. 미셸은 다이넬에게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정말 즐겁게 대화했잖아요.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짠 말이었다. 불행히도 효과가 없었다. 다이넬은 듣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 중 증인석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은 매우 강렬하게 들렸고 일부 배심원들의 눈물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2016년 미셸이 법정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아이를 빼앗고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 피고인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매우 강한 여성처럼 행동했다. 등을 곧게 펴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다이넬에게 증오보다는 연민을 더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미셸의 어머니는 다이넬을 볼 때마다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그녀를 증오했고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반대하며 정의를 요구했다. 최대 형량, 종신형. 살인자 자신은 뉘우치지 않았고 미셸과 그녀의 죽은 아이에 대해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를 지적했다. 기자들도 이에 대해 썼다. 피고인이 유일하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들을 잃은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언급되었을 때였다. 그때의 눈물은 진짜였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감정적인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또한 변호인 측의 몇 안 되는 증인 중 한 명이었던 독립 전문가의 의견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 증인은 총 3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시작 전 교도소에서 실시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이를 부인했다. 두꺼운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서류들은 그녀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 34살의 다이넬이 처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의 압박, 형사들이 사진을 차례로 펼쳐놓았다. 속에서 그녀는 금방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변호인이 의지하는 거짓말의 거미줄을 계속 치기로 결심했다. 진술을 바꿨다. 여성은 정당방위와 미셸의 공격이라는 버전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칼로 그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다이넬은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당방위 과정에서 그녀는 미셸의 배에 상처를 입혔고 미셸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궁에서 꺼냈다고 주장했다. 맥박도 호흡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버전을 반박했다. 함정에 빠진 피해자만이 입은 상처들이 이를 설득력 있게 증명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소견을 제시하고 도표를 보여주었다. 당연히 그 버전은 입증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다이넬의 증언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재판 중에 재생되었다. 화면이 켜지고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우는 척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가까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보지 못했다. 얼굴은 마른 상태였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고 연기처럼 보였다. 검찰과 윌킨스 가족은 이것이 배심원들의 환심을 사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연극이었다. 피고인은 순교자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며 이제 자신을 희생자로 내세우려 했다. 불행하고 아픈 여자로. 다이넬 자신은 결코 자신을 변호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배심원들 앞에서 발언하기를 거부했다. 변호사가 침묵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뢰인의 행동이 비의도적이고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하려 했다. 격정, 혼란 상태. 선고가 내려질 때 사망한 딸의 큰 사진, 흑백의 흐릿한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든 미셸 윌킨스는 다이넬 레인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일어나 다이넬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다이넬에게는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표현했다.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미셸은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영혼이 평안을 찾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피고인에게서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 기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눈빛도, 몸짓도 없었다. 윌킨스 가족뿐만 아니라 다이넬의 가족도 많은 말을 했다.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녀를 사랑스러운 딸이자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묘사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이야기를 했다. 생명을 구했다고.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그에 따른 우울 장애와 관련이 했다고 믿었다. 모두 다이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그녀의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일어난 일은 정신 문제와 겪은 트라우마의 후유증, 즉 질병 탓으로 돌려졌다. 검사는 참석자들에게 범죄 현장에서 나온 피 묻은 베개, 매트리스, 침구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법정으로 가져와 펼쳤다. 냄새, 얼룩, 일어난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다이넬이 눈물을 흘린 또 한 번의 순간이 있었다. 배심원단이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였다. 판결이 낭독되었다. 그녀는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당연에 그녀는 아이나 미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문제와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만을 걱정했다. 삶을. 처음 검찰은 다이넬에게 126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었다. 그녀에게는 살인 미수, 폭행 및 기타 항목을 포함한 긴 혐의 목록이 제시되었다.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였다. 선고 공판에 앞서 지방검찰청은 각 항목을 재평가했다. 그들은 협의하고 논의했다. 결국 총 형량은 110년으로 줄었다. 살인 미수에 대한 최대 형량은 48년이었다. 불법적인 임신 중절로 다이넬은 32년을, 폭행으로 또 30년을 받을 수 있었다. 엄청난 숫자였다. 불행히도 태아 살해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콜로라도주 법은 태아가 모태 밖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면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적인 세부 사항, 잔인했다.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다이넬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운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최종 변론은 3일간 계속되었다. 배심원단은 평일을 위해 퇴장했다. 오래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빠르게 돌아왔다. 12명 모두. 35살의 다이넬 레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중에 가석방 없는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평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윌킨스 가족은 그 결정에 매우 만족했으며 고향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던 모든 동정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안도감에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들은 다이넬이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다. 깨닫고 뉘우칠 시간을.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셸 윌킨스의 치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신체적으로는 재판 때까지 대부분의 후유증을 극복했다. 흉터는 남았지만 아물었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시련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악몽을 꾸었다. 나중에 미셸은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여성들을 돕는 활동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딸의 생명 없는 몸을 떠올린다. 작고 차가운 몸을. 다이넬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편견에 찬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연달아 항소했다. 그녀를 더 철저한 정신 감정에 회부하고 수감 대신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옥이 아닌 병원을. 그러나 함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 광고, 거짓말, 계획, 그리고 공격이 얼마나 냉혈하게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때 검찰은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정의는 승리해야 했다. 변호인 측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다. 하나씩. 변호인은 그녀가 재활 가능성이 높으며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는 확신을 유지했다. 재판 후 인터뷰에서 지방검사는 카메라 앞에 서서 그러한 형량이 범죄의 잔인한 성격에 부합하며 그 심각성에 상응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해당 카운티에서 임신한 여성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훔칠 목적으로 의도적인 공격을 받은 사례가 전혀 기록된 적이 없었다. 역사상 처음이었다. 다이넬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콜로라도주 여성교도소의 독방에. 윌킨스 가족은 그녀가 남은 평생 동안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